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LH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3+3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자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북중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구두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해 1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 1명을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대진표가 짜인 보궐선거 전망해봅니다. 보궐선거 후보들 사이 집으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주사 놓는 솜씨가 좋다. 대통령 부부 백신 공개 접종.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현장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의료진실에서 요즘 하시고 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지고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있는 데서 오세요. 다들 오시는 부산 없는 솜씨가 아니고 아무도 빠지 못해. 다들도 오십니다, 오늘. 우리 의료진들이. 벌써 끝났어요? 꼭 누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겠어요. 안내면 이플리 받으시고요. 경찰실에 30분 대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주사를 맞는 모습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원래는 오늘부터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이제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오늘 접종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센스 있게 지금 반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입고 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만 아, 그러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말을 하면 오늘 접종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백신을 맞는 이 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그리고 그중에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그리고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요양병원이 아닌 이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뭐 나이가 뭐 만으로 68세 그리고 66세 나이는 넘지만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 사실 이제 오는 6월 중순에 이제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맞은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에서 10주 간격으로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총 2번을 맞아야만 항체가 최종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순에 나가는 거를 고려를 해서 역순으로 지금 좀 뭐 미리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문 대통령이 맞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참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성, 과연 안전한 거냐, 이상 반응이 좀 많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혈전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었고,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는 뭐 접종을 중단한다, 우리는 맞아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런 어떤 안전성 논란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 자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약간 술선에서 맞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 보니까 저 탁현민 비서관도 잠깐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순방 가면 이제 수행원들도 있잖아요. 수행원들도 네. 그럼 오늘 같이 다 맞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맞은 사람이 문 대통령 말고도 이제 김정숙 여사도 이제 같이 맞았는데 그 외에 말씀하신 그 순방가는 다른 그 뭐 참모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탁현민 비서관을 비롯한 그런 참모진들도 지금 다 같이 맞았는데요. 원래는 문 대통령이 이제 종로구 보건소에서 맞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그 건강 상태가 좀 보완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아니라 이제 자체 다니는 병원에서 맞았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다른 이제 참모들이 맞는 종로구 보건소에서 나도 같이 맞겠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탁현민 비서관도 지금 보이죠. 다른 참모들하고 같이 종로구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세균 총리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요. 언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벚꽃이 만발하는 봄입니다. 매년 봄이면 서울 여의도에서는 벚꽃 축제가 열리죠. 올해는 그런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이 축제도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일부는 추첨을 해서 또 현장을 직접 찾아서 벚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관련된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벚꽃길 윤중로입니다. 공식 개화일인 4월 1일을 앞두고 야물게 연근 벚나무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여의도 벚꽃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길 1.7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사상 처음으로 추첨제를 통해 이곳 윤중로 관람객을 선정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 오프라인 관람 봄꽃 산책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받고 추첨을 통해 관람객을 뽑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99명씩 최대 3,500여 명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도 일부 있지만 시민들은 추첨제 취지를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벚꽃 놀이니까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온라인 봄꽃 축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봄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온라인 봄꽃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봄꽃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가 봄꽃 축제의 표정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윤경 의원님, 지난해는 완전히 통제를 했다가 이제 올해는 일주일 동안 한 3,500명 정도 이제 추첨해서 본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찬반도 있던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불가피하다 싶은데 추첨이라고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저 여의도 벚꽃 축제만 그러겠습니까? 뭐 광양의 매화 축제, 또 진해 군항제 뭐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게 과연 추첨 방식으로 또 갈 건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참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받아들이는 쪽도 있네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최근에 외신에 난 기사 중에 미국은 벌써 지금 백신 접종이 뭐 1억 명을 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외국인한테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 덕분인지 플로리다 비치에는 아무리 지자체에서 정부 당국에서 막아도 해변에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어제 제가 봤는데 거의 통제 불능 상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그 모인 인원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최루탄을 쐈다 이런. 네. 전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국 이 욕망을 서로 분출하고 싶어하는 쪽과 그걸 막겠다고 하는 행정당국이 이렇게까지 충돌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첨제라는 게 어찌 보면 묘안이긴 한데요. 결국은 시민의 참여, 시민의 협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첨제의 핵심은 정해진 면적 안에 거리두기를 충족시키는 일정한 인원만 들어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도록 협조를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벚꽃 축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또 꽃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벚꽃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제한된 인원만 불렀는데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추첨제도 결국은 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시민들의 협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 여의도 벚꽃축제는 추첨제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 축제, 봄꽃 축제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렇게 취소를 해도 밀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지자체들이 아주 골머리를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맘때 매화꽃이 정말 예쁘게 만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이 매화 마을인데 네. 여기 이제 매화 축제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이 매화 축제 지자체에서 모두 취소를 했는데요.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지난 13일, 14일 이틀만 인원을 집계했는데 9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아유, 9만 저희가 명이요? 네,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빡빡하게 하지 말고 기사 딱 쓰지 말고. 예, 우리 마을에는 확진자도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손님 너무 많이 오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진짜. 이 다음에도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근데 할머니들만 사는 이 마을에 이렇게 사람이 말려고 만약 퍼지면 어찌겠습니까? 오지 말아도 이렇게 몰려오니 어찌 됐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술인지 아니면 커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료도 좀 한 잔을 하고 네. 뭐 모여서 이것저것 뭐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꽃구경 나온 사람들이 저 지금 전남 광양뿐만이 아니라 뭐 진해의 군항제 그리고 구례 섬진강 벚꽃 축제 등등 정말 많은 이런 뭐 봄꽃 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말 많이들 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는 좀 아직 우리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점이니까 다 같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10분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올해는요. 이렇게 관광지보다는 집 앞에 가족들하고 집 앞에 핀 이 봄꽃을 감상하는 걸로 대신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부산에서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 줄지어선 차량 사이에 한 남성이 서 있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듯합니다. 도로에 서 있는 남성은 이른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입니다.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으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인데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주장 운전자는 고가의 수입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차에서 내려 막말까지 퍼부었다며 아이 3명과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의 갑질이란 논란이 확산하자 수입차 운전자도 반박에 나섰지만 결국 사과했습니다. 수입차 운전자는 욕설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피해 주장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다시 게시하고 잘못의 경중에 있어 제 잘못이 많다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적인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 조사계가 아닌 형사계에 배정해 보복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있던 이제 고가의 외제차, 수입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논란의 핵심인데요. 갑질 피해 주장 A씨는요. 지난 13일에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슈퍼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카가 앞에 급정차하면서 썬루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너희 아버지가 거지라서 이런 똥차를 타는 거다.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이렇게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저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차 안에는 세 아이가 이렇게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요,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을 얘기하며 아빠, 우리가 거지야? 이런 아이고.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화면으로 보신 슈퍼카, 가격만 저렴한 모델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저렴한 게 2억이 넘어요? 네, 옵션을 추가하면 4억까지 달한다고 아이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이 리포트를 보니까 이 슈퍼카 운전자가 처음에 좀 억울하다 그랬다가 또 태도를 바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른바 슈퍼카 갑질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면서요. 슈퍼카 운전자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상대 차가 차량을 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먼저 욕을 해서 같이 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아닌 반박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애들이 있는 걸 보고 참고 있다가 애가 뭘 배우겠나. 그러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다라고 말한 게 자극적으로 와전됐다고 이렇게 반박에 나선 겁니다. 와전됐다. 나는 좀 억울하다. 네, 몇 시간 후에는요. 또다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잘못된 처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힌 건데요. 정말 죄송스럽다며 모든 처벌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운전자가 슈퍼카 운전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보복 운전 여부 등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소 의원님, 슈퍼카 운전자가 처음에는 자기도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CCTV가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또 잘못을 뉘우친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보통 뻔뻔한 게 아니네요. 저게 만약에 CCTV 증거 같은 게 없으면 네. 끝까지 저렇게 상대방이 먼저 욕을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 뭐 거지여니까 이런 똥차 타고 다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으면 저 아이들 가슴에 사실은 저기 평생 남는 말이거든요. 그럼요. 저 상처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 보상할 수가 없는 깊은 아주 상처를 준 건데 거기다가 저렇게 뻔뻔함까지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검찰청 문 들어갈 때 앞에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가서 모든 걸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고개 숙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 이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그냥 뭐 잘못했어도 무조건 일단 우기고 보자. 이러한 이제 거짓말 심리가 확산이 된 건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부담보다도 그로 인한 단기적인 보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을 들이대기 전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가중 요소 같은 것들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온 국민을 상대로 그걸 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격이 사기를 치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좀 더 가중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도덕성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운전을 한 아빠도 아빠지만 이 아이들은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글로 사과를 할 게 아니라요.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 앞에서 고개 숙여서 그렇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꺾은 오세훈 10년 만에 귀환. 자, 관심을 모았던 야권 단일 후보가 오세훈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천천히 뒤에. 안에 들어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실장님.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여전히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자, 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자, 승자는 오세훈 후보라는 건지 알아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몇 대 몇으로 이긴 거예요? 네, 사실 다들 지금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명확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뭐 몇 프로가 나와서 얼마나 앞서서 누가 이겼다라고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해지기로는 오세훈 후보가 약 4%포인트가량 안철수 후보를 앞선 것으로 전해지긴 합니다. 4%포인트 차이다? 네, 하지만 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오 후보 측도 안 후보 측도 다들 이 보안을 상당히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 건지 아니면 오차 범위 밖으로 오 후보가 신승을 한 건지는 명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측에서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최초의 여론조사 방식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가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각각 800명씩 그리고 한쪽엔 적합도, 한쪽에는 경쟁력을 물어서 이걸 합쳐서 수치를 내고 이 수치에 따라서 설령 오차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승복하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오차 범위 내인지 밖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의 소감은 조금 전에 들어봤고 잠시 후에 안철수 대표의 소감 발표가 있습니다. 현장이 연결되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일화 결과 발표 직전에 두 사람은 나란히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결과 발표가 나기 직전이라서 상당히 두 사람 긴장했을 것 같은데 어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두 사람 모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라디오 인터뷰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후보님, 근데 오늘 기운이 너무 없으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어젯밤에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해서요. 이번에 제가 단일화 후보로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또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만감이 교차해서 사실은 좀 숙면을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렇구나.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금방 아시네요. 고민하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만 걱정합니다. 그러십니까? 원래 제가 그렇게 선택적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이렇습니다. 밤잠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네, 안철수 대표 현장 연결됐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신세만 져서 송구합니다. 오직 한국 정치에 대한 변화와 혁신 하나만을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제게 마음을 열어주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짧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직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서울시장 보선에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던 야권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조직도 자금도 의석수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가 어떻게 끝까지 커다란 정당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지난 10년간 고이고 썩은 서울시정을 혁신하고 서울시청에 채워진 이념과 진영의 족쇄를 풀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똑소리 나게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고 그렇게 혁신되고 변화된 야권의 모습으로 한국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지금 상태 그대로 머무르면 정치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이기면 좋겠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야권 단일화의 물꼬를 처음 트고 막힌 곳은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하면서 뚫어냈고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졌지만 많은 분들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신발끈도 고쳐 매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서울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대와 국민이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오세훈 후보가 승리해서 정권 심판을 꼭 해달라. 야권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 자신은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끝나고 이제 브리핑룸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왔는데요. 현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향후에 그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합당에 대한 의사는 어떻게 여전히 유효하신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선을 위해서 범야권 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따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우선 저희 캠프 그리고 당직자들부터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분들 만날 겁니다. 그 후보들 후보 차원에서 서울시 공동 경영이나 그 합당과 관련 합의문 같은 거 신날 방식이 있으실까요? 합의문을 쓴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서 4번 정도 개인적으로 비공개로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합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아마 오세훈 후보께서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결국은 땅 문제로 삭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우려를 표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실 일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추가 설명을 그날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 사실로 그렇게 서로 싸우면 저는 잘 방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일단 단일 후보가 됐는데 공동 선대위원장을 서로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신지? 네, 서로 그렇게 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 오세훈 후보께서 제게 요청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동석 기자. 지금 마지막에 질문이 나왔어요. 앞으로 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한 4차례 정도 만났다고 안철수 대표가 전했는데요. 일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낼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요청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두 후보 굉장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었죠. 오늘 발표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는 결과에 관계없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철수 후보도 계속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안철수 후보의 아름다운 퇴장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이 얼마나 극대화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현재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단일화 이 경선 결과 오세훈 후보의 승리 요인, 안철수 대표의 패배 요인 각각 뭐라고 보시나요? 윤 의원님.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마라톤 좋아하잖아요. 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때는 굉장히 선두로 나가고 그러나 마라톤이라는 게 42.195 완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 누가 이기느냐 싸움인데 페이스메이커는 한때 선두로 나가고 다른 선수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기 편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나오는 전략이 처음부터 짜져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페이스메이커 같지만 안철수 대표야 본인이 끝까지 승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양보, 아름다운 퇴장. 그래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정치인 안철수를 다시 본다면 네. 그러면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장벽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는 뭐 국민의 판단입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중도 확장성의 승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나경원 후보가 처음에는 또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한 셈이 됐죠. 그렇죠. 처음엔 굉장히 앞서 있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옛날에 본인이 했던 원내대표 시절에 태극기 부대 비슷하게 아주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성향의 지지자나 유권자들도 좀 자극도 하기도 했고 또 현 정부를 또 공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고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이면서도 왜냐하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10년 전에 4년 시장하고 그다음에 1년 하고 멀쩡하게 잘 갈 수 있는 걸 무상급식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던져서 결국 그 이후 10년 동안 저쪽 진영에서 말하면 상대 진영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친 원죄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원죄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다져가는 입장이 났는데 그게 오히려 중도 세력들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보면 그게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결국 이제 박영선 후보와의 마지막 경선까지 중요한 거는 흐름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라는 이 개인을 놓고 보면 나경원이라는 당내 경쟁자에게도 뒤졌다가 그걸 극복해냈고 안철수라는 또 다른 당의 앞서 나가던 야권의 후보와도 지고 있는 듯 하다가 이걸 또 이겨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흐름의 변화를 오세훈 후보는 탄거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소 의원님은 승패 요인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 제1야당 아닙니까? 네. 현역 의원 102명이 있는 제1야당,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 3명. 예. 이 부분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마지막 실질적인 어쨌든 이 투표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손오공들의 숫자가 국민의힘 쪽이 월등하게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 이런 부분들과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그렇게 질적으로 큰 차이를 이 유권자들로서는 가질 수가 없다. 누가 되든 관계없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 후반전으로 갈수록 오세훈 후보에게 여권의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내곡동 땅 의혹을 대표되는 그쪽으로 공세가 집중이 되면서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그렇다면은 이 박영선 후보의 맞설 상대가 오세훈 후보가 더 두려우니까 오세훈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모양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야권 지지자들이 조금 더 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가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대략 한 그렇게 3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양보란 평을 열었던 10년 전의 단일화 과정. 10년 후가 지나서 경선까지 갔던 단일화 과정. 안철수 대표는 모두 서울시장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동안의 우여곡절, 안철수 대표의 과거 모습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쪽 한 번 더 하세요.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직접 세계 각국의 현장들 둘러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 범야권 통합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했거든요. 대선 나올까요? 나오겠죠. 저는 심지어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경선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겨도 네.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에 나 또 나가겠다고 나오고도 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의 정치인들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 정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돌출 행동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왔다. 그런 점에서 조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안철수 대표를 별로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안철수 대표는 아마 이번에는 이제 경선에서도 떨어지고 서울시장 본선에도 나가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에 나오겠죠. 그러나 얼마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냉정한 문제가 될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안철수에 대해서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지지율과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보여줄 지지율은 그건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관건 중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중간에 돌출성 발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선 여부 상관없이 경선에 이기든 또는 지든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입당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합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당을 과연 국민의힘이 원할까? 지금 안철수 대표와 세석의 국회의원을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안철수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받아들일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는 다시 또 대선을 향해서 정치하겠다고 또 뛰어들 겁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과 자기가 뛰어야 될 공간은 엄연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은 아마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안철수 대표지만 그의 행보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펼쳐질 안 대표의 행보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안 대표 못지않게 관심을 받은 인물이 바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윤정 기자, 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결과 놓고 소감이 어때요? 네,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상식이 통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제1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하는 것은 저 처음서부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정치에 있어서의 상식이 통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번 서울 시민이 입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를 만들어내신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추후 역할론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 시장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내 소위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당선을 시키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기여의 90%는 했고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김종인 위원장 내일 바로 광주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지난해 11월 이후에 5달이 안 돼서 광주를 다시 찾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일 오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요. 이어서 5.18 관련 단체와의 만남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지난해 8월에는요. 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5.18 영령들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내일의 광주 방문 결국에는 호남이 고향인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소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일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 말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궐선거 이후에 본인 말대로 그냥 스스럼 없이 당을 떠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어떨까요, 행보가? 김종인 위원장 당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겠지만 현재 야권의 상황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을 그냥 장외에 머무르게 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로 비대위원장 이후에 당 대표를 맡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당 대표를 맡든 안 맡든 간에 어쨌든 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결국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권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거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으로 상징되는 장애 세력들을 전부 다 해서 이른바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자 이 흐름이 야권에서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럴 때 누가 그 이른바 중간의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보면 사실 현재 야권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정세의 흐름을 읽는 그 눈,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김종인 위원장을 야권이 필요로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석 기자, 이제 내가 상대해야 할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경쟁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 반응은 어때요? 네, 박영선 후보는요, 오세훈 후보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걸 알렸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차별했고 그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낡은 행정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박 후보는 낡고 실패한 시장이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를 맹비난했는데요. 특히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은요. 사퇴왕대 철수왕의 대결에서 사퇴왕으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서 오 후보의 과거 서울시장 중도 사태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의 반격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양측의 본격적인 경쟁이 어떤 흥미를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윤정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영상 봤을 때 박영선 후보가 이제 무상급식을 언급했는데 네. 이 부분이 오세훈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벌써부터 이제 건드린 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후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당시에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결국에는 자진 사퇴하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당시 영상 준비해봤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오늘 단일화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다시 시장직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눈물까지 흘리는 영상을 보셨잖아요. 근데 네. 박영선 후보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점을 알았던 듯이 마치 어제 이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의 또 하나의 약점이 바로 이제 내곡동 땅 문제인데 네.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는 이 내곡동 땅 문제 가지고 총공세를 펼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곡동 일대가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고 또 오 후보의 처가가 36억 원을 보상받았다면서 오 후보가 이를 덮기 위해서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고발장도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이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의 셀프 지시였다. 이를 입증하는 공식 문건도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기자 하나만 더 보죠. 지금 어쨌든 이제 박영선 대 오세훈 대진표가 짜여졌어요. 근데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밀리는 걸로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꽤 많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에게도 안철수 후보에게도 16%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당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애써서 거리두기를 하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박정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요.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컨벤션 효과일 뿐이다. 최근에 야권 단일화 얘기가 뉴스에서 계속 흘러나온 만큼 이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요. 또 박영선 후보 역시 이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 단일화라는 정치 이슈 때문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어느 선거에서나 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공격을 합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 최근에 LH 투기 의혹 여파인 건지 후보들을 가진 집이 화두입니다. 대체 이 집이 뭐길래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집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화제였어요. 도쿄에 아파트가 있는 아줌마. 네. 이게 화제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링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발언이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부동산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집은 실례지만 몇 개? 전세입니다. 상교동에서 전세 살고 아니 재산이 얼마인데 전세를 살고 집 땅도 없어요 그럼? 네, 없습니다. 저는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박영선. 예, 그리고 네, 들으신 것처럼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 바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 저번에 도쿄 아파트 팔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판 게 아니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입수한 그 박영선 후보의 일본 등기부 등본입니다. 네. 이걸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 다니엘 원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 원조리가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네네. 보시면 2009년 6월에 이 아파트를 산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년이 지난 작년 2월에 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판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가 아직 집을 팔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배우자가 이거를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11년이 지나서 주소를 뒤늦게 이전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 제기에 박영선 후보는 뭐라 그래요? 네, 박 후보 측은 이제 아파트를 지난달에 팔 건 맞다. 근데 이제 매입자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아서 서류상 등기를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목적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선 2012년, 그러니까 2009년 6월에 사서 2012년까지 살았었는데 2012년에 남편이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해서 서울로 오면서 임대를 줬고 2014년에 일본이랑 한국을 수시로 오갈 때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집 가지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면 경쟁자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때요? 네, 사실 오세훈 후보 지금 보신 게 재산 내역인데요. 네. 이제 보면은 광진구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치동의 주택도 본인의 집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 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오세훈 시장이 보금자리 주택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시장의 지시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주요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정결로 처리했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곡 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는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땅을 셀프로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셀프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건 오 후보가 지정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김은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네. 도쿄에 땅 있는 아줌마라고 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야권 단일화에 이렇게 패하면서 좀 김이 새버렸어요. 네, 사실 어제 아줌마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안철수 후보 이걸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가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라는 박영선 후보를 아줌마로 지칭한 것을 따라가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집 없는 아저씨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집 없는 아저씨 결국 단일화에서 패했습니다. 좀 뒤늦은 분석입니다만 이 아저씨의 재산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재산이 무려 1,500억 원이 아이고.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집이 없는 아저씨인 건 맞는데 집만 없는 아저씨였습니다. 재산은 많고 집만 없는 아저씨군요. 역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실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오세훈 후보가 어제 또 윤 전 총장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단일화가 되면 바로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등 유능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처려하여 명실공히 든든한 개혁 우파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그리고 또 그 금태섭 전 의원 포함해서 여러 또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어용 시민단체 말고 진정한 시민단체들까지 다 모이는 범야권 대통합을 할 겁니다. 윤 의원님, 지금 오세훈 후보, 안철수 대표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 뭐 얘기가 통한다, 영입할 거다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는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야권 대통합을 이루겠다. 윤석열 전 총장의 선택은 누굴까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서로 지금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오세훈 후보의 얘기만 들으면요. 오세훈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제3지대 그냥 나와져 있는 무소속 후보인지 헷갈리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거 좀 믿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 지금 거론된 저 사람들, 오세훈 후보의 입에서 나온 윤석열 또 누구죠? 김동연, 홍정욱, 또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힘으로 다 입당을 시키겠다 이런 의미인지,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인지 아니면 대선판인지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경선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이 여론조사에 본인에게 한 표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애였다. 그래서 저런 말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런 얘기는 좀 싹 지우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김윤미 기자가 집 얘기했는데요. 박영선 후보 남편 때문에 도쿄에 집 있다. 그 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길 반일을 외쳐놓고 도쿄에 배우자는 집을 샀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공격은 가능할 수 있죠. 내곡동 시시비비 뭐 사실 여부 가려야겠죠. 이제. 그러나 그런 네거티브 경쟁 말고 LH 때문에 투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를 했다면 이번에 나온 오세훈 후보나 또 박영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를 한번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아까 무상급식 가지고 양쪽이 서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내 아이들의 무상급식이든 뭐 교육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의해서 정책이 어떻게 가는 게 정말 시민들의 삶이 바뀔지 이걸 이제부터는 이제 4월 7일까지는 그런 걸로만 좀 따지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후보 당사자들은 더더욱 이제부터는 제발 저런 이게 대선판인지 아니면 뭐 본인이 지금 정당 소속 후보인지도 잘 정책성을 읽지 못하게 하는 저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1년 2개월, 3개월 동안 1차로 이렇게 서울시정을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다음 4년 동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에 유권자들도 더 귀를 쫑긋하시고 그걸로 판단을 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대선 후보 관련해서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는데 이동석 기자, 숫자가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으로 한 대선 여론조사에서요. 윤 전 총장이 40.8%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중 최고치를 기록한 숫자인데요. 40.8%.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합쳐도 윤 전 총장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요. 윤 전 총장은 37.2%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민주당 내에서 소위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박영선 캠프로 총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계로 뽑히는 의원들, 이규민, 이동주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지금 박영선 후보 캠프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이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은 당이기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재명계 의원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한테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지금 누가 봐도 여권의 그 1위 대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선에서 본인이 도움을 받으려면 어쨌거나 서울시장이 민주당 사람인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너서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자기 사람을 투입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민주당 안에서의 자신의 어떤 입지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대선을 생각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꼭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 의원님, 이 박영선 후보와 손잡는 이재명계 대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최선을 다해서 박영선 후보를 도움으로써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되게 되면 나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승리하면 그 공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져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그 공을 나누자는 거거든요. 나도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패배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대선 가도에서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열심히 돕는 것은 도움이 되면 됐지 이 마이너스가 될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어쨌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도 맡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은 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가 만약에 그 승리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유리하고 패배한다면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패배한다면 전체적으로 여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들의 이 운동 여부 참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 기자, 어제 집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화제였어요. 도쿄에 아파트가 있는 아줌마. 네. 이게 화제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링에서 내려와야만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대체 어떤 발언이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부동산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집은 실례지만 몇 개? 전세입니다. 상교동에서 전세. 아니 재산이 얼마인데 전세를 살고 집 땅도 없어요 그럼? 네, 없습니다. 저는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박영선. 예, 그리고 네, 들으신 것처럼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 바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박영선 후보 저번에 도쿄 아파트 팔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아파트를 판 게 아니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입수한 그 박영선 후보의 일본 등기부 등본입니다. 네. 이걸 같이 보시게 되면 여기 다니엘 원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 원조리가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입니다. 근데 네네. 보시면 2009년 6월에 이 아파트를 산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년이 지난 작년 2월에 이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판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가 아직 집을 팔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배우자가 이거를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11년이 지나서 주소를 뒤늦게 이전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 제기에 박영선 후보는 뭐라 그래요? 네, 박 후보 측은 이제 아파트를 지난달에 팔 건 맞다. 근데 이제 매입자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아서 서류상 등기를 옮기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목적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선 2012년, 그러니까 2009년 6월에 사서 2012년까지 살았었는데 2012년에 남편이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해서 서울로 오면서 임대를 줬고 2014년에 일본이랑 한국을 수시로 오갈 때는 그보다 좀 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집 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면 경쟁자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어때요? 네, 사실 오세훈 후보 지금 보신 게 재산 내역인데요. 네. 이제 보면 광진구에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대치동의 주택도 본인의 집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 건 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오세훈 시장이 보금자리 주택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시장의 지시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주요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정결로 처리했다는 김 전 국장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는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땅을 셀프로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셀프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건 오 후보가 지정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지정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김은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도쿄에 땅 있는 아줌마라고 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권 단일화에 이렇게 패하면서 좀 김이 새버렸어요. 네, 사실 어제 아줌마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안철수 후보 이걸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도쿄의 아파트 가진 아줌마가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라는 박영선 후보를 아줌마로 지칭한 게 따라가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집 없는 아저씨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집 없는 아저씨 결국 단일화에서 패했습니다. 좀 뒤늦은 분석입니다만 이 아저씨의 재산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면 재산이 무려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집이 없는 아저씨인 건 맞는데 집만 없는 아저씨였습니다. 재산은 많고 집만 없는 아저씨군요. 역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실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